승현, 글쎄 네. 먼저 도둑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런 도둑도 있네요. 사실 보통 절도죄가 발생을 하면 절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 없어지는 게 보통은 절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의 가장 중심인데 네. 지금 사건을 보면 돈보다는 식당에 있던 음식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중에 음식이 없어졌는데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식당이 돼지갈비집을 했는데 돼지갈비가 없어졌고 돼지갈비를 구워 먹는 느낌은 있는데 설거지까지 되어 있는 상황. 이었고 또 하나는 이태리 식당이었는데 이태리 식당 가보니까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요구르트 2병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 음식이 더 많이 없어졌는 그런 어떤 절도치고는 굉장히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님 이게 갔더니 이제 돈을 훔치러 갔더니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지고 돼지갈비 구워 먹고 요구르트 2개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냐 차라리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훔칠 거면 고기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구워 먹지 왜 거기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겁니다. 가서 편안하게 지금 잠잘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그리고 이제 자라온 환경 자체가 아버지도 없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잠잘 곳도 제대로 없는 이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이제 저런 생계형 절도로 이어지고 나이가 지금 23살인데 절도 전과가 10범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를 본다면은 정말 참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 정말 좀 더 갖춰져야 되겠다. 전과 10범이나 됐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도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다는 것인데 교도소에서 나올 때 생계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어디 갈 곳도 없고 주거지도 없다. 먹고 살 생계대책도 없다. 그러면은 좀 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거주지를 알아본다든지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이 절도범이라고 하면 글쎄요 음식점이 가게 문 닫을 때 다 정산해가지고 현금을 당연히 들고 갈 텐데 돈을 훔치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도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있으면 돈도 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식사가 해결이 되지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아마 거기서 일종의 거주 비슷하게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기거도 하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제 무전 취식이죠. 그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밤에 이렇게 건조물에 침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야간 건조물 침입이 돼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밤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낮에 들어가는 거하고 뭐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되니까 이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뭐 이런 게 되는데 뭐 지금 굉장히 범죄도 많이 저질렀고 또 누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 하나의 먹고 사는 생계 해결 방법으로 이런 어떤 좀도둑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제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경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이제 출소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나는 형집에 살다가 나와갖고 이제 그 집부터 일정한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찜질방이나 이렇게 PC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상가나 이런데 영업이 끝나면 그 새벽 시간대 침입해가지고 배고프면 컵라면 같은 것도 사갖고 가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현금 있으면 현금 훔치고 쉽게 생각하면 생계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누범기간이라 구속영장은 바로 떨어진 거고 유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거리도 없고 취직도 하지도 않았으니까 돈 떨어지면 무조건 상가 침입해가지고 금품 훔치는 그런 스타일이라 할머니 밑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었는데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못하죠. 이제 어차피 밀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얘가 이제 실력이 특출나다든지 하면 감독이 키워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레슬링 배울 때 실력은 우리가 모르니까 뭐 사정은 딱 한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신 변호사님 들어간다 한들 또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과 10범이라고 하고 지금 나온 지 4개월 만에도 지금 뭐 한두 곳을 들락날락거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지금 야간에 식당에 지금 침입해서
뭐 물건들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뭐 잔돈이 있으면 그것까지 지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 누범 기간에 또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굉장히 높게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도범 말고요. 다른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승현님, 글쎄요. 이런 사례도 있나 봐요. 절도범들이 식당 사정을 잘 아니까 조사하는 형사에게 그런 정보를 좀 주나 봐요. 저 케이스를 보고 마음이 참 되게 짠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절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사가 이제 중간에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 A라는 중식당에서 음식 배달시켜줄게, 뭐 짜장면 먹을래, 뭐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식당에 이제 그 피의자가 그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지저분해서 거기 식당은 먹지 마세요라고 조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식당의 위생 상태를 보고 자기가 거기서 무엇을 먹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그 출소하고 난 다음에 생계 유지 수단이 없을 때 가장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이런 곳에서는 저는 어떤 생계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취업을 좀 알선하고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사진은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승현이 이게 네네. 지금 주차 송도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예. 이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제일 처음에 차주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동정이 있었는 게 뭔가 하면 보통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했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게 주거하는 주거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차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4장을 붙여놓으면 네. 좀 화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저래 많이 붙였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일정한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화를 냈는가 하면 그 아파트가 내려가는 그 지하 출입구에 차를 이렇게 못 내려가도록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에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화를 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그 차를 인도로 다시 옮기고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그 차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 차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옮겨가지고 못 움직이게 장치를 해놨고 그렇다고 이 차주는 그 차를 빼려고 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건의 경우에는 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원래 이게 법치주의에서는 사적 처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의를 해결해 줘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사람이 주차 스티커를 붙인 데 화가 나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럼 당장 그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저 차 때문에 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차를 대할 수 없으니 이 차를 그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견인해 달라 그랬는데 경찰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사유지여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법이 해결을 못 해준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당장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들이 달라들어서 그 차를 들고 인도로 옮긴 거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든 경찰이든 무슨 규정을 바꿔서든지 이것을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 변호사 일단 이 사례로 만약에 누군가가 똑같이 사유지인데 진입로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구가 걸려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지금 뭐 일단은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이게 네. 뭐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를 개입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들어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라고 있어요. 교통방해죄라고. 네, 이런 것이 있는데 저것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일반의 공하여진 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이제 막거나 했을 때 그게 교통방해죄가 되거든요. 네. 일반 교통방해죄.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도면 경범죄라든지 이런 네. 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 교통 방해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포스트잇 붙여놓은 사진 한번 볼까요? 신 변호사님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이 차에. 네, 지금 너무 이제 주민들이 이거를 네.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해서 그 포스트잇을 갖다 두고 거기다가 펜을 갖다 두고 여기 이 차주에게 한마디씩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요. 뭐 어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도덕 시간 체험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고요. 뭐 제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얘기로 포스트잇을 저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게 지금 이 차주하고 그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잖아요? 저 차주가 빨리 와서 사과를 해야죠. 지금 네. 사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 차주의 주소지, 그러니까 지금 저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동호수까지 공개하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저 차주의 주소, 그러니까 동호수를 공개하면은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옆에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네. 계시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 차주가 미리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 차주가 정말 사과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어떤 갑질의 마인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예. 지금 자기가 아파트의 주민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붙이는 그 주차 스티커를 안 붙인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저 위반 스티커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제대로 규정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아무리 네. 자기가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 그 주민용 그거 스티커를 차에 붙여놓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저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거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어떤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저런 어떤 행동까지 한다는 것은 저거야말로 또 하나의 갑질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결의 양상이 안 들어온 게 지금 기사 보면은 이 차주는 차를 가져갈 생각이 아니고 그냥 팔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인가 봐요. 팔았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나왔네요. 예. 차량을 중고차로 매물로 내놨답니다. 내놨고요. 그래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일반교통 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답니다. 네. 사실은 일반교통 방해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일 거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도 사용하는 도로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통보는 한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이런 것들은 좀 화가 난 것 치고는 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저 차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고 주민 반발로 일단 가져가려는 게 무산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승현 일단 경찰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 차는? 뭐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구속 요건 해당성이 충분하니까요. 일반 교통 방해죄라도 사실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사유지도 지금 일반 교통 방해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사유지도? 그렇게 가능하고 또한 뭐 예를 들어 뭐 부작이라고 바라본다면 강요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충분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주관적 혐의로 수사는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직접 가서 그에 대한 어떤 사실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씁쓸한 사실은 예. 추후에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당장 저기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차를 견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가서도 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공권력 집행이 예.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계속해서 어떤 그 공권력이 집행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눈치만 살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은 예.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빨리 거기서 견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